그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이제 처리자라고 하는 용어로 통칭을 해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 사라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위고되던 수준으로의 좀 강화된 어떤 의무가 모든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대강의 것들만 알고 계신 이제 분들께서는 어떤 이제 오해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 유효기간제 규정도 존재한다. 때문에 공공기관도 이 유효기간제에 맞춘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해당 이용 자체가 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나 논란이 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제 규정 자체가 삭제가 되게 되었고 기존에 지금 적절하게 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각자가 마련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만 해요. 네. 아니, 저희 순서대로에 나가고 있어요. 저일적으로 왔습니다. 네? 저일적으로 왔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 교재로는 71페이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음, 앞서까지 그 해당 내용을 봤고요. 이제는 동의제도 개선 부분인데, 강의 교재, 저희가 지금 71페이지까지 봤고, 이제는 강의 교재 상으로는, 어딜 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강의 규칙상으로는 다시 가서 69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의제도가 개선되게 되어서 처리 요건이 정비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동의받아 처리하는 항목들에 대한 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저희 뭐 법상으로는 그 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의 운영들에 추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8조 제1항에 있던 내용이 7호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따가 그 부분 해당 파트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정보통 서비스 제공자에 요구됐던 사항들의 규정이 삭제가 되게 되고요. 이것이 15조로 변경되게 되면서 기존의 계약 체결 이행을 불가피할 경우에 정보체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게 되고 그 필요한 경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의 그 이행이나 그 이행 체결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보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여기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물론 입증 책임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보다 더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동의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저희 68페이지 보시게 되면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처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의 58조 이그 1항에 있던 내용 중에 공중의 위생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3장부터 그 8장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적절하지 않은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상황들을 이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내용들을 개인정보보호 시의보호조 제1항 7호에 규정하게 되어서 어쨌든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른 어떤 그 절차와 방법대로 운영토록 하는 규정으로 시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급박한 어떤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그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요건을 두다 보니까 원활한 어떤 운영 처리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좀 수정을 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어서 이 해당 처리방침 평가제는 적정하게 처리방침이 마련되었는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개선 권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요. 어,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수집한 개인 정보가 정보 주체보다 지금 뭔가 그 자동화된 처리 등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정보 그 주체에 관한 정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하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 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신뢰 기반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처리 방침 평가제가 도입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의 강의 교재 상으로는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이 파트가 혹시 저도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은 그 해당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 위에 페이지에 설명을 좀 담아놓긴 했고요. 앞에 그냥 문건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이긴 하는데, 음, 여러분 강의 교재는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하고 앞에 65페이지 나와 있는 설명들과 연계시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보장 파트는 이따가도 뒤에가 또 자세히 나오긴 합니다만, 그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완전 자동화된 어떤 그 운영 등이 있거나 했을 때 정보 주체의 어떤 그 권리가 침해될 것을 그좀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대한 거, 정보 주체가 그 완전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설명을 요구하거나 설명에 기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경우는 완전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에 해당할까요? 그 결정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듣고서 참이면 1번으로 거주시면 2번으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A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 일정한 예를 들면은 처분을 행하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되고요. 처분에 해당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주체인 가가 내가 왜 여기에 대한 대상이 되었어라고 해가지고 그 민원 처리 시스템에 있는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요. 민원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더니 이 처분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게 될 경우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럴 때 이 A라고 하는 시스템은 자동화된 처분인가요? 자동화된 처분이 아닐까요? 완전 자동화된 어떤 결정일까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아닐까요? 네, 설명이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 1번, 저당하지 않는다 2번입니다. 이제 설명드린 것을 잘 들어보시고. 역시 여러분들 모두 전문가분들이 맞으세요. 맞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동화된 처분에 해당되죠. 여기서의 인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인적 개입은 뭐요? 처분에 관여한 인적 개입이 아니라 민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마련되게 된 이의제, 그 궁금증을 물어보고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것들을 거치기 위한 과정으로 그 일환으로 마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어떤 A 그 처분, 그 지금 어떤 정보를 넣어서
결정 처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하게 되는 이 시스템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시스템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그 사람의 개입이 없는 어떤 자동화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시스템이 또 있는데 A라고 하는 시스템이 면접관으로서 AI 면접관으로서 그 사람들의 면접 대상자들의 면접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면접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가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라고 하는 결과를 심사관들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AI 면접관이 내린 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사관들이 그 합격에 대한 합격 불합격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런 시스템 어떨까요? 이런 시스템은 이 자동화된 결정이 그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게 될까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해주신 바와 같이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앞단이든 뒷단이든 중간단이든 어쨌든 인적 개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의 인적 개입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해당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 그 설명 요구 그리고 이에 따라서의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정보 주체가 뭔가를 알아야지만 이를 기반으로 뭐 설명을 요구하든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든 할 것이다 보니까 이 완전 인적 개입이 없는 어느 자동화된 결정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동화된 어떤 결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처리되는 방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개를 해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어떤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그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또 그 설명들을 듣고 일정한 권리의무에 중대 영향을 끼치거나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어떤 대응권 보장을 위해서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세계했던 표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설명 요구, 의견 제출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그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되, 만약 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뭔가 인적인 어떤 재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결과 등을 통보토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완전 자동화된 결정 같은 경우에 이제 뭐는 배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행정기본법 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에 대한 것들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이 행정기본법상으로는 그 자동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어떤 자동화된 결정에 포섭되는 것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상의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적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파트가 적용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또 살펴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되게 될 것, 그리고 또 법에서 적용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지를 않을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해당 이런 식으로의 자율진단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분쟁조정 제도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강의 교재상으로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분쟁조정 제도는 기존에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가 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은 그리고 여러 영역평가 나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게 되면은 분쟁조정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기존에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현장 출입 및 자료조사 등의 사실 조사를 분쟁조정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뭐 다른 거에 뭐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됩니까?라고 약간 미온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공공기관이 있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든 사실 조사를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그 조정안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부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 등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것도 조정안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락으로 간주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그 조정안을 따르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원치 않는 결과, 공공기관으로서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수락으로 간주가 되게 된 제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 해당 조정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락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거부사 등에 대한 의견 탈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 해당 공공기관 차원에서 분쟁 조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 마련도 분명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적 목적 이용 금지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것들을 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국외 이전 유권이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외 이전 유권의 다양화에 따라 가지고 그 보시는 바와 정보 주시에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 또는 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계약의 체결 이행에 필요한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보관을 위해서 서류 방침의 공개를 통해 가지고 해당 내용을 알리고 운영하는 경우일 텐데요. 저희 그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탁하거나 아니면은 보관하는 등의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공의 경우는 동의가 지금 필요하고요. 위탁 보관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침을 통해서 정보 주체가 지금 알 수 있게끔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것 외에도 그 법률 또는 조약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거나 이전되는 국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수준과 동일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고 하는 즉 저정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에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또 봐야 할 것이어서 요건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어떤 처리에 대한 중지 명령권도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요즘 이 요건들, 이 국외 이전 요건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매출액
그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이 그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이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규정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인데요. 이 치매 사고 근절을 위해 가지고 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 조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성보조치 기준고시 3장이 신설되게 되어서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공공기관 공공 시스템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그 홈페이지에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그 목록에 해당되게 되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안전사고조치 기준고시 안이 이제 공개되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시스템별로 내부 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고 또 그 치매 그 예방을 위한 테스트 등에 대한 것들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이 좀 그 현재의 안전사고조치 기준고시에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개정 안에 따를 때에는 이렇게 이행 점검도 해야 하고요. 그 해당 그 시스템별로 이행 점검도 해야 되고요. 연일회 이상 이행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치매 방지 기반 뭐 레드팀 테스트 비슷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치매 예방을 위한 또 테스트도 진행토록 하는 사항이 개정된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공공시스템 이용기관이 있는데 혹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용기관의 차이를 아시나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예를 들면 공공시스템 예를 들면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그 이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 운영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 이음에 대한 법상의 운영기관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자체 등이 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운영하게 되게 되면 이 지자체 등의 그 운영자들의 이용기관이 되게 되는 구조이고 기존에 이렇게 이용기관은 여기에 대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것들이 설정되어지지 않거나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운영기관은 반드시 이용기관이 이런 접속 기록 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요구사항들도 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그 시스템별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별로. 그래서 여기 그 73페이지에 안전사업부 그 저희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사업부 조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좀 밑줄을 그어두시면 시스템별로 수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부 관리 계획을. 그리고 그 가능하면은 그 시스템별로 해서 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접근 권한 부여라든가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라든가 등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틀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역평가에 대한 요약본을 지금 공개토록 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 등록 대상을 좀 정비를 해서 74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등록 예외라고 75페이지 나와 있죠. 수당 지급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념 파일 로서 지속적 관리가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거나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내지는 이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서 수집된 개념 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내부적 업무 처리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파일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가 지금 법령 개정으로 해당 내용 관련된 법령 개정으로 이 해당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이게 파일 등록 대상이 되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업무 처리 목적인 인사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파일 등록의 대상이 되었음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영향평가 제도의 그 법적용의 일부 적용 제외라고 해서 75페이지 보시게 되면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공보 같은 경우에는 3장부터 7장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삭제가 됨에 따라서 통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만약 영향평가 대상이 A라고 한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에 따라서의 법에 요구하는 바에 따른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그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내지 재위탁 시 어떤 그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가지고 75페이지 그 하단 부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시설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재위탁이 해당 리스트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A라고 하는 기관이 보안 업무에 대한 것을 그 B라고 하는 보안 전문 업체인 보안 기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업무에 C라고 하는 팀에서 이 해당 A라고 하는 기관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C라고 하는 팀은 뭐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이러한 A 기관의 B 기업 내에 소속되어져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관의 보안 업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보안 업무에 관련된 어떤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위스타 관계의 근거에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C라고 하는 곳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지만 이 B라고 하는 보안 기업은 하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해당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수탁자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그 A라고 하는 그 기관의 그 보안 업무와 그러니까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것들을 위탁하는 수탁자인 그 B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26조 8항에 근거해서 수탁자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당연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틀 안에서 그 수탁자가 여기 지금 저희 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법 위반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기존에는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2023년도 법 개정으로 과징금, 과태료, 형벌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수탁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는 이 고육식별정보에 관한 시태 점검 주기가 3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 저희 7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수집 이전에는 처리 방침 공개라고 해서 국외 이전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외에서 국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처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리되는 국가명하고 국외 이전 시에 이전의 그 이전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에 관련된 것을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된다라고 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해당 처리되는 국가명하고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것들을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를 하도록 시행령이 바뀐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수준진단 제도가 수준 평가 제도로 바뀐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 올해 4월에 나왔고 또 처리 통합 안내서가 나왔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셔야 될 거는 처리 통합 안내서가 기존에 알기 쉬운 동의 안내서가 폐지가 되게 되고
처리 통합 안내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공공기관들은 알기 쉬운 동의서에 기반을 두고 동의 서식을 점검하거나 동의 상황 등에 대한 것들을 개편하거나 하는데요. 이 처리 통합 안내서에 기반을 두고 재정비를 해야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거 외에도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라든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최근에 새로 좀 개정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역평가를 수행하러 가시거나 하실 때 법규적 부분들에 대한 현행화를 좀 하셔가지고 현행화된 어떤 법에 근거한 영역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 방침 그 작성 지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기재 사항은 바뀐 부분이 없긴 합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서는 뭐가 새로 도입되는가 하게 되면 처리 방침의 작성 지침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마련되었습니다. 아까 이동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기본 원칙처럼 이 처리 방침을 작성할 때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위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법령 부합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30조 또 31조 등에 근거해서 그 해당 내용들은 모두 작성을 해야 하고 작성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명성 및 정성이라고 해서 이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운영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알 권리에 근거해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쓰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보 주체 자신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처리 방침을 작성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처리 방침에 공개한 내용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뭔가 하게 되면 처리 방침을 작성해서 공개하라고, 수립해서 공개하라고 하니 처리 방침을 수립해야 할 텐데 안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빨리 그 시간 내에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웹서핑 등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잘 돼 있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 방침을 배치마킹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와서 기관의 현재 현황에 맞는 것으로 바꾸면 가장 좋을 텐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그냥 그 기관 명망, 조직 명망 바꿔가지고 처리 방침을 공개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 처리 방침이 운영되게 되기 때문에 법이 이 처리 방침을 운영하게 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데 정확한 그리고 또 최신화된 어떤 그 현황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라는 게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또 명확성 및 가동성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정보 주체가 해당 처리 방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내 정보가 이렇게 처리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거나 할 텐데 이러한 어떤 처리 방침이 읽기도 어려울 뿐만 예, 죄송합니다. 읽기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라고 하게 되면 처리 방침을 운영하게 운영토록 의무화하게 되는 의미 내지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이 처리 방침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져야 하고요. 또 가능하면은 정보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어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전문 용어는 쉬운 표현으로 좀 부여 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주체 누구든지 해당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한국어로 작성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처리 방침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처리 방침을 수립해 공개하라라고 하는 법 30조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한 게 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처리 방침을 수립할 때 결국은 정보 주체 이러한 어떤 알 권리에 근거해서 마련되어 있는 처리 방침을
방침을 보고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되는 게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권리 행사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한 어떤 수준이거나 보다 쉬운 절차로 설계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토록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네 가지 요구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는 처리 방침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영역평가를 가실 때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안내서가 좀 개정되어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안전사고지치 기준고시가 작년에 개정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별도의 책으로 새긴하지는 않고 책 부분에 좀 반영을 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만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비식별 번호에 대한 그 그, 비밀번호에 대해서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하는 것 외에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이 지금 수정되어져서 그 해당 좀 용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 규정이 지금 수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이 지금 그 수정되게 되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 복사 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또 개인정보 파기에 관련된 사항이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16개의 항목에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규제상으로는 내부 관리 계획에 관련된 어, 내용이 여러분 강규제 164페이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이 돼서 기존 16개의 항목이었는데 18개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하고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된 사항이 내부 관리 계획에 더 추가가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접근 권한과 관련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를 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그 규정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게 좀 추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해서 운영토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망에 대한 차단 조치 등에 대한 것들을 운영토로 하고 관련을 해서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및 파기하는 어떤 컴퓨터 등의 경우에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위험 분석을 실시해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 등을 적절한 통제 대책을 적용해 운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차단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접속기로 그 보관 및 점검과 관련을 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어떤 접속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접속 기록 점검 주기 방법, 사후 조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마련되게 돼서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조치 기준고시 개정 관련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잘 기억하시고 내일 오후 강의부터 들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체계를 좀 볼까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10개의 장에 10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저희 강의교재 87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조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정보통신 망법이라든가 실현정보법이라든가 위치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생명유지법 등의 별도로 정한 바가 있거나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별히 개인정보의 어떤 적법한 처리 기준이라든가 안전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정한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한 어떤 제한 없이 적용되게 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내가 심사하러 갔을 때, 영역평가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강의 교재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어디다 담아놨을 것 같은데요.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인데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헌법 밑에 법률, 그리고 법령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따른 위임받은 고시 등을 말하게 되는데요. 엄밀한 의미로는 이 지침, 이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규칙에 해당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보통 이 행정규칙이라고 한다면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고시 공고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규칙,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에 따른 운영들의 적용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데, 보통 이 법 간에 충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그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충돌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법이 우선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같은 조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같은 법 안에서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조문에, 예를 들면은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서는 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을 두고 있고, 고식별 정보는 정보치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식별 정보에 대한 대상 내지 정의를 시행령 19조에 규정해 놓고 있죠. 그 시행령 19조에 대할 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매국민 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2에서는 이 24조의 2에서는 뭘 두고 있는가 하게 되면 주민번호의 처리 특례라고 하는 규정 하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24조보다 우선해서 24조에 2가 적용되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다 보니까 법률이라던가 대통령령, 그리고 헌법기관이 바라는 규칙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랬을 때 게다가 이 법만 놓고 봤을 때,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 주민등록번호가 고식별 정보로서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의 법령에 포함되게 되어서, 법령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이 시행령보다 윗단인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2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률이라던가 정보주의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죠. 안 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령 헌법기관이 바라는 규칙 까지만이 처리 적법 근거임을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시행령 따윈 19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24조가 적용되게 된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 내지는 특별조문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용정보보호에 따라서 개인 식별번호를 운영한다라고 할 경우에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때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신용평가 회사 등이라고 한다면 이 신용평가 회사 등은 신용정보보호법 34조 등에 근거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법령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적법 근거에 따른 수집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바로 그런 거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위치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라든가 위치정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다가 법이 정한 바에 대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약관에 따른 동의를 받았을 때 정보 주체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대신에 그거는 모든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 사업자나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위치정보보호법의 특정한
그 대상만이 그 해당 적용을 받는 것이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야 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국법의 조문과 그 현재 개정되지 않은 조문과 새로운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법 우선 적용되는 구조일 텐데 아까 주민등록번호나 고식별정보도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기존의 고식별정보를 규율하기 위해서 고식별정보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켜서 정부 주체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령에서 구조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고식별정보를 쓸 수 있었지만 주민번호의 유출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뭐 중국에까지 넘어갈 정도로 판매되고 할 정도의 어떤 공용번호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위험 부담 등이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처리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하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했죠. 그래서 이 그 해당 신설된 내용이 24조의 2라고 하는 가지조문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있어서 국법 체계인 고식별정보에 관한 그 조문과 신법의 24조 2와 관련된 것이 충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바로 신법이 우선되게 된다. 즉, 그 신민규 조문이 적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법 관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될 텐데 우리 그 법원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이 우선하고 신법이 국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시행령의 조문과 또 전혀 다른 어떤 법과의 관계를 그를 가지고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해당 그 해당 사건이나 어떤 사안에 적용되게 되는 법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그것이 법률단에서 충돌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가지고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름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고 있어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다른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던가 아니면 총리령이라던가 불령 등에 해당되게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다른 어떤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적용되지를 다른 법률의 대통령령 다른 법률의 총리령, 부령 등의 어떤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정보 법률과 상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총리령, 부령 등이 적용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게 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개인정보 처리자인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 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개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반드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 지금 각각의 그 법에 대한 체계를 잠깐 설명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약간 우리 개념보호법 15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잠깐 봐주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걸 시작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저희 이거 해당 1호부터 7호까지를 좀 꼼꼼히 봐주시면서 저희 10분 쉰 다음에 3시 3분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